건데 혹시 여러분 그 모의고사 중에 여러분 예전에 한 2년 전에 나왔던 건데 혹시 기출 풀어본 친구들한테 푸시케의 얘들아 푸시케 안 돼? 풀에게의 기술구 있거든 얘들아. 언어 철학가인 여러분 풀에게가 여러분 샛별은 금성이다. 여러분 샛별은 뭐다? 뭐 이렇게 하는 지문이 있어. 그거랑 거의 비슷한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술구에 대한 지문들은 좀 많이 나와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기술구는 출제를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다른 예시들이랑 보기를 엮어가지고 문제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21년에도 소시르라고 하는 사람이 언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2학년 모의고사에 나왔었으니까 여러분 요거는 학교 선생님이 보기를 많이 변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우선은 여러분 퍼트넘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전통적으로 철학가들은 인간이 대상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라고 보고 있어. 그러면 전통 철학가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단어의 의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그 단어에 대한 인식이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들아 5살, 4살 이제 언어를 막 배우기 시작하는 애기들한테 단어를 설명한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사과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여러분은 사과를 어떻게 설명해 줄 거야? 나무에서 자라는데 빨간색이고 익으면 빨간색이고 너가 지금 먹는 게 사과야.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지금 이 사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넣어놓을 거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내 생각을 넣어서 의미를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철학가들의 전통적인 철학가들의 입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언어의 의미가 인간의 의식에 내재된 생각이나 느낌에 기반한다고 보고 있는 관점이 바로 의미 내재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지. 그래서 내재적 관점인 거야. 그러면 이게 의미 내재주의의 정의가 들어가 있는 거지. 자,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이 대상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 자체가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예시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예시. 자, 우리는 레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노란색의 둥근 열매, 신맛이 나는 과일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 레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시하는 이 대상을 지시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지시체의 정의 나오지? 단어가 가리키는 말, 가리키는 대상. 그리고 지시체에 대한 인식을 기술한 설명을 기술구라고 부르는데 기술구의 정의가 나왔거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레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신맛이 나는 과일이라고 인식하거든?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이게 기술구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흉 배웠잖아요? 흉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 주관적이라고 생각해요?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전통적인 사람들은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생각이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관적인 여러분 이야기가 의미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레몬이 시지 않고 레몬이 되게 그냥 먹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전통 철학가들은 여러분 나의 주관적인 인식이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자, 그래서 이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이 기술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식에 따라 의미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해볼게. 기술구라는 건 인식을 여러분 사람들의 인식을 여러분 기술한 거잖아. 인식을 기술한 거니까 이게 여러분 의미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전통 철학가들은 여러분 사람들의 인식이 곧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의미를 안다는 건 곧 기술구를 안다라고 하는 뜻이고 기술구를 안다는 건 사람의 인식을 알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를 안다는 것에 대한 의미 내재주의, 즉 여러분 전통 철학가들의 입장인 거죠. 그러면 이 전통 철학가들의 입장을 선생님 옆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놨거든요. 얘들아 요걸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옆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이 레몬이라고 하는 여러분 요 형태는 우리가 얘들아 어떤 지시체를 가리키는 단어죠. 선생님이 이렇게 한글로 써놨지만 여러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프랑스어가 따로 있을 거고 일본어도 따로 있을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감자 아니야, 이거 레몬이야. 자, 여러분 이 레몬은 여러분 내가 이 단어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니까 이게 지시체지. 자, 그러면 사람은 여러분 이 지시체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느낌이나 인식이나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느낌, 인식, 생각이 이런 식이라는 거야. 노란색의 둥근 열매, 신맛이 나는 과일이다. 그럼 이게 바로 기술구죠. 그러면 이걸 전통 철학가들은 기술구가 곧 여러분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통 철학가들의 입장을 보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흉이 비판한다고 생각을 해봐. 흉이 전통 철학가들을 비판한다고 하면 의미가 어떻게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주관적일 수 있어. 그거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 흉은 이것조차도 의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퍼트넘은 여러분 어떻게 주장했는지 그 다음 것도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문단 보세요. 그러나 분석 철학가 퍼트넘은 이 기술구가 결정하는 의미가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비판을 한대. 얘들아 왜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는지 알겠지? 왜냐면 사람의 인식에 따라서 결정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의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라는 말 나왔으니까 퍼트넘하고 전통 철학가들은 여러분 비교대조가 될 수밖에 없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외재주의의 정의가 들어가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의미 외재주의는 그러면 내재주의랑은 대조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쵸? 자, 그는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전통 철학가들의 입장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고 본다는 거야. 자, 여러분 누가 의미를 결정하냐면 얘가 의미야. 얘가. 그러면 그래서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을 설정을 했대요. 그럼 잡으세요. 아까 전통 철학가들은 내 생각, 나의 느낌, 내가 인식하는 거, 내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인간의 정신적인 것이 결정짓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은 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내재주의를 얘기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외부 세계의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자, 봐봐. 여러분 인간이 있으면 요게 얘들아 우리 분필이잖아요. 그럼 이 분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면 우리가 인식해서 여러분 이 분필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지고 의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분필은 인간 바깥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종이도 인간 바깥에 있는 외부 세계고 얘도 외부 세계고 여러분 이것도 다 외부 세계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의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필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랑 외부 세계에 있으니까 이 자체로 그냥 의미를 봐야지 우리가 인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 거야. 자, 그래서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에서 어떻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사고 실험은 진짜 실험하는 게 아니지 생각하는 거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사고 실험의 내용은 3문단이에요. 지구와 모든 것이 똑같다고 인식되는 여러분 쌍둥이 지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 거야. 자, 화학이 고도로 발전하기 전에 이 두 지구에서는 모두 물이라고 부르는 무생물체의 액체가 있대요. 그러면 자, 여러분 예시죠. 실험 내용이긴 하지만 예시죠. 그럼 예시는 무조건 뭘 해줘야 되더라? 앞에 철학적인 내용들이 나온 개념을 여기다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물은 단어네. 단어. 그러면 어떤 여러분 지시체를 여러분 부르는 단어네. 그치?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생물체의 액체가 있어서 사람들은 물도 마시고 수영이나 목욕도 동일한 용도로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무생무치의 액체가 있대.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얘들아 뭘 하는 거야?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기술구라고 봐도 되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여러분 수영이나 얘들아 목욕을 한대. 똑같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대. 그러면 사람들이 얘들아 이런 걸로 이제 설명할 때 물이란 뭐야? 라고 하면 수영할 수 있는 거, 목욕할 수 있는 거, 씻는 거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지. 그러면 얘네들도 뭐와 관련된 애들이야? 기술구와 관련된 애들이야. 그러면 지금 기술구와 관련된 애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럼 전통 철학가들은 기술구가 의미지.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생무치에다가 수영이랑 목욕할 수 있는 용도가 있으니까 이게 의미야. 전통 철학가들은 이렇게 주장하겠지. 그러므로 두 지구의 사람들은 물에 대한 생각이나
생각이나 느낌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나 느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능하고 용도하고 지금 여러분 인식하고 있는 게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능이랑 여러분 용도가 여러분 선생님 조사 안 맞긴 하지만 여러분 그냥 쓰세요. 여러분 순서 바뀌었지만 여러분 기능과 용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인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학식이 여러분 이제 화학이 발전을 한 것 같아. 그래서 화학식이 H2O인 지구의 물과는 다르게 쌍둥이 지구에서 물이라고 불렸고 기능도 똑같은 애는 화학식을 찾아보니까 XYZ였대. 그러면 이 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술구는 동일할 수 있죠. 왜 기술구는 동일할 수 있냐면 물에 대한 뭐가 똑같기 때문이야? 인식이 똑같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해도 되고 느낌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왜 다르냐면 여러분 뭐가 다르기 때문이요? 화학식이 다르죠. 화학식이 다르다라는 건 그럼 여러분 지구에서 불리는 물하고 쌍둥이 지구에서 불리는 물은 그 대상에게 가리키는 지시체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화학식이 다르다는 건 이러면 지시체가 다르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퍼트넘은 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은 동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상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어서 이 의미는 인간의 인식이 아닌 내재에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그 대상. 여러분 잘 생각해봐.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이라는 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외부 환경에 물이 구성되어 있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에 해가 떠 있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에 이런 분필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구성하는 그 대상 그 자체에서 의미가 결정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실험의 얘들아 목적이 나오네요. 이 사람은 외부에서 대상을 찾아야 된다. 대상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사고 실험의 내용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거든. 그러면 옆에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옆에 날개 부분 한번 보세요. 빅 한번 넣어봅시다. 자, 여러분 이 A는 지구라고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 요 A-는 쌍둥이 지구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A하고 A-라고 하는 공간에서 모두 다 물이라고 불리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거는 A에서 불리는 단어고 여러분 이 쌍둥이 지구에서 여러분 물은 여러분 단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단어는 똑같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식도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기능이나 역할이나 얘들아 무생무치라고 하는 보여지는 감각은 똑같으니까. 그런데 화학식이 얘는 H2O고 얘는 XYZ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 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자체가 다른 거야. 물을 구성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 지시체가 같지 않구나. 그러면 지시체가 같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인식으로는 여러분 의미를 찾아낼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의미를 찾아낸다? 이 지시체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퍼트넘의 생각이야. 근데 만약에 전통 철학가는 여러분 어디에서 의미를 찾는 거라고? 이건 전통 철학가들의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인식에서 전통 철학가들은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근데 이 퍼트넘은 다르다라고 해서 지시체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지시체는 아까 어디를 구성하는 대상이라고?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의미가 누굴 지칭하고 있는지를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퍼트넘의 입장을 좀 더 정리 한번 해볼게. 얘들아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얘들아 4문단을 한번 가볼게요. 자, 퍼트넘은 한 단어의 의미는 관습적 사고가 아니라 단어가 지시하고 있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봐봐. 관습적 사고가 어떤 사고야? 전통 철학가가 얘기하는 내재하고 있는 사고. 이거는 전통 철학가들이 얘기하는 거지. 관습적 사고는 이 관습적 사고가 아니라 단어가 지시하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아까 누구라고? 지시체. 그러면 이 지시체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본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외제주의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구성하는 요소가 요거 때문이라는 거네.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결정짓는 요소는 실제적 본성이라고 봐야 된다. 자, 실제적 본성이라고 하는 건 대상 속에 숨겨진 본질적인 구조로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물이 H2O였는지 XYZ인지 이런 것으로 그 대상의 본질을 찾아낸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분필의 의미를 만약에 얘들아 전통 철학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얗고 길고 칠판에 쓸 수 있는 것 이렇게 기술구로 설명한다면 이러면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얘의 화학식은 뭐고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결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야. 과학적인 입장으로 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적 본성을 밝히는 여러분 방법은 과학적 발견이어야 되는 거야. 실제적 본성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요거야. 그러면 예를 들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예시 적용되는 거지? 예시를 한번 봐보자. 어떤 금속이 노랗고 반짝거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대. 여러분 누구예요? 금이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금속이 노랗고 반짝인다. 여러분 이거는 앞에 나왔던 여러분 철학적 용어로 뭐야 얘들아? 이 기술구, 그렇지? 어떤 기술구냐면 생각이나 여러분 느낌을 적용한 기술구. 기술구지. 자, 이렇게 얘들아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본성이 금으로 밝혀져야. 근데 여러분 실제적 본성이 금으로 밝혀진데 어떻게 밝힐 거야? 과학적으로. 화학식이 어떤지.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 발견으로 금이 얘들아 발견이 되어야 이걸 이제 금이라고 부르고 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는 그래서 물과 금, 알루미늄과 같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인 자연종 명사를 근거로. 그러면 여러분 이 물, 여러분 눈에 사람들마다 인식이 다 다를 거야. 그런데 과학적 발견으로 얘가 대상이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지 알죠? H2O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금의 얘들 화학식 구조를 파악하면 얘가 뭔지 찾아내겠죠.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명사를 자연종 명사라고 부를 거래. 이게 정의야. 그러면 이걸 근거로 의미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지는, 이런 외부 세계의 대상을 세 글자로 지시체, 그 지시체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 본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한 거예요. 자, 또한 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금의 실제적인 본성을 잘 알고 있는 감별사나 금의 원소를 밝힐 수 있는 이 과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의 안내에 의존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여러분 금을 봐도 이게 금이 14K인지 18K인지 24K인지도 잘 모르겠고, 금이 얘들아 이게 진짜 금인지 백금인지 금을 도금한 건지 아니면 이거는 짜간지 얘들아 구분할 수 없어. 근데 이렇게 얘들아 감별사나 얘들아 과학자들은 뭘 해줄 수 있는 애야? 금의 실제적인 본성을 밝혀줄 수 있는 애들이지. 무엇을 통해서?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과학적 발견을 통해 금의 실제적 본성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빈칸의 사람들. 자, 그래서 즉 금을 구별하는 일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일반인들은 그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서 금이라고 하는 의미나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퍼트넘은 언어 사용을 위해서는 언어 공동체에서, 저는 위로 조금 올릴게, 언어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의 협업을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부를 거래. 그러면 언어적 노동 분업에 정의가 들어갔는데 그 정의는 뭐냐면 옆에 선생님 정리해놓은 거 한번 봐봐 얘들아. 자, 언어적 협업, 즉 이러면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눠져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인 본성을 찾아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제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건 즉 단어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단어의 의미 어떻게 찾아요? 과학적 발견으로. 그렇지. 과학적 발견을 찾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찾아낸 걸 여러분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단어의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 단어의 의미가 찾아지면 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걸 협업 혹은 여러분 분업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역할을 단어를 의미를 만드는 사람과 찾아내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구분되고 있다.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5번을 갈게. 자, 그래서 이 퍼트넘은 이 사람이 주장한 거를 보면 다양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대요. 그럼 여러분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여러분 보여줬는지는 제시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유추할 수 있어. 여러분 다 이런 퍼트넘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 여러분 하나 찾을 수 있어. 어떤 걸 찾을 수 있냐면 이 사람이 근거로는 뭐밖에 근거를 안 들었냐면 물, 여러분 아까 금, 알루미늄 같이 자연의 얘들아 눈으로 보거나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애들로만 근거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으로 따지면 여러분 유니콘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 유니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유니콘 눈으로 찾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유니콘 이런 키울 수가 없어 얘들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이런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가 없잖아. 그런 단어들은 여러분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어? 규정을 못해. 이 사람의 입장으로 따지면.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희망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랑이나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설명할 수가 없죠. 이러면 눈물을 흘리다는 설명할 수 있어. 왜? 눈물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여러분 생체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면 되거든. 근데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떤 여러분 추상적인 여러분 단어들 있잖아. 추상적인 단어들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유니콘이나 아니면 용 같은 애들 있잖아요. 유니콘이나 용같이 얘들아 우리가 상상의 동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 인간의 얘들아 이런 사고나 상상으로 만들어진 그 대상들,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규정할 수가 없어요. 단어의 의미를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퍼트넘의 얘들아 뭘 제시하고 있는 거냐면 한계가 있다. 근데 구체적인 한계를 제시하진 않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 하지만 나왔으니까 한계의 반대말이 뭐야? 의거든? 이제 의이 나온다는 거야.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기존의 관점과는 다르게 그의 주장은 대상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관점인 전통 철학가들이 그러면 얘들아 왜 주관적인 관점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그래서 주관적인 관점이고 퍼트넘은 여러분 객관적 관점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어떤 여러분 보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예상되지?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술구나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흉 배웠으니까 흉이 여러분 퍼트넘을 비판하든지 흉이 전통 철학가를 비판하든지 흉의 인식으로 비판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거 갈게요. 공동소유. 얘들아 이번에는 좀 법 지문이 좀 많이 들어간다 얘들아. 그래서 법에 대한 내용이 근데 좀 다 연결이 되고 있어서 여기서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적응도 하면서 같이 가볼게요. 자, 공동소유라고 하는 건 지금 처음부터 공동소유의 정의, 법정 용어의 정의부터 내리고 있어. 자, 공동소유라는 건 하나의 물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유물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 봅시다. 공유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엇으로 뭘 하는 물건이라고 보면 돼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공유물을 소유하는 이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가져요. 그러면 공유물이라는 건 그 물건을 여러분 내가 갖는다기보다는 그 물건에 대한 지분을 갖는 거구나. 그러면 지분이라는 건 정의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의 비율을 의미하며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는 있지만 공유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대요. 그럼 자, 여러분 이 공유물의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냐면 아파트예요. 자, 여러분 아파트는 여러분 자 만약에 아파트가 이렇게 각층 4층으로 된 아파트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4층 아파트에 얘들아 이 앞에 놀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여러분 공원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땅을 여러분 이 4명이서 나눠 갖는 거예요. 지분이 있는 거죠. 똑같은 지분으로. 그리고 각 층에 대한 것도 자신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매매계약서를 나중에 보면 여러분 여기만 자기 게 아니라 여기에 일부씩 다 자기 지분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파트를 그렇다고 지분이 있다고 해서 못 파는 건 아니잖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매매해도 돼. 근데 이 지분을 넘기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 아파트 자체 여기에다가 내가 1층이니까 여기다가 내가 좀 더 옆에다가 조금 더 넓게 쓰려고 창고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창고를 만들려면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다 필요한 거예요. 혹은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재건축을 하려면 어떤 사람들은 재건축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내가 보상받고 재건축해서 내가 새로운 건물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재건축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 네 명이 모두 동의해야 재건축 동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서울에 유명한 아파트 하나 있어요. 음마 아파트라는 아파트 아세요, 여러분? 그 아파트 얘들아 되게 비싼 곳에 있어. 엄청 오래됐어. 근데 막 눈물 나와.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살거든, 얘들아. 재건축만 기다려요. 근데 이 재건축이 지금 몇십 년째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동의를 다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여러분 공유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 층에 해당하는 거나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해도 돼요. 그런데 이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거지.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아파트에 대한 여러분 이제 예시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아파트가 예시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를 이렇게 얘들아 나는 뭘 하고 싶은데 안 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지금 이 아파트를 뭐 얘들아 재건축하고 싶어. 안 돼.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할을 항상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요청하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 경우는 여러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죠. 그러면 여러분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법은 예외를 잘 찾아와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법률 규정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있으면 절대 요청할 수가 없고 그 외에는 분할 요청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건 그럼 여러분 이건 정의지. 자,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눠서 공유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땅을 하나 갖고 있거든. 무슨 땅이냐면 아빠가 나한테 물려준 땅이야. 무슨 땅이냐면 가족 공동묘. 우리 집은 가족 공동묘가 있거든.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우리 친할머니의 그 외가댁이랑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친척이 없어서 우리 집까지, 우리 아빠 때랑 나까지, 내 때까지 얘들아 가족 공동묘로 쓸 수 있는 땅이에요. 16명이 얘들아 공유를 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아빠가 나한테 물려준 게 지분을 물려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의 16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 땅을 선생님이 얘들아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다 이제 무덤을 하나로 합장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우리 이제 논아 바칩시다. 어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싸대기 맞겠죠? 자, 만약에 그렇게 나중에 만약에 뭐 그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왜냐면 대부분 이제 가족 공동묘는 나중에 합장하는 경우들도 많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16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어른들이 우리가 나눠봤자 이제 땅으로 그냥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지분을 딱 16분의 1씩 다 나눠서 여러분 그 공유 관계를 이제 끝내고 땅으로만 갖는 거죠. 지분을 이제 갖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유물 분할. 그러면 정확하게 얘들아 16개 딱 얼마 안 될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유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예외사항 빼고. 자, 근데 원칙적으로는 공유물 분할은 당사자 전원이 참여한 여러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아빠가 이거 물려주면서 저희가 선생님은 세금은 냈지만 이거는 땅 아무 쓸모없는 땅이긴 한데 여러분 이 땅을 물려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냐면 아빠 외가 쪽에 얘들아 그 어른들은 내가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땅을 누가 팔겠다 뭐 하겠다 하면 너가 같이 도장을 무조건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 왜냐면 내가 도장 찍어야 다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잖아. 내가 도장을 안 찍으면 안 된다. 무조건 내 도장이 찍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당사자 전원이 무조건 합의하는 게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재건축할 때도 여러분 선생님 예시 들었던 거에서 한 명이라도 얘가 반대하면 이거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게 근데 쉬운 일일까 어려울까? 어렵지. 그치? 그래서 공유자 중에 일부가 분할에 협력하지 않아서 협의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네요.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재판을 하든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개념 나오지? 법에 대한 내용 배웠었죠? 뭐에 대한 법의 내용을 받았어? 법은 항상 적용되는 성성을 갖고 있지 않다. 법은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적용된다. 왜 그러냐면 너무 다 일단 법으로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너무 일단 속박받는 느낌을 준다.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법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협의로만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법으로 해결하자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협의가 어려운 경우는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여러분 소송인데 필수적 공동 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분할을 희망하는 이 공유자는 소송을 걸겠죠. 여러분 재판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여러분 소송을 건 사람이니까 원고에 해당해요. 그 선생님이 여기 법정 용어는 안 나왔지만 원고라고 하는 명칭으로 쓸게요. 자, 그런데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 법원에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송을 당하는 거죠. 그 소송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피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피고가 돼요. 그러면 내가 얘들아 지금 공유물을 나눠 가진 공동 소유자들이 총 4명이 있다고 한다면 2명이 원하고 2명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2명이 원고고 2명이 피고가 되어서 이 사람도 여러분 소송에 참여해야 되고 이 두 사람도 모두 다 소송에 참여해야 되는, 그래서 즉 공유자 전원이 이런 모든 소송을 담당을 해야 되는 필수적 공동 소송이 되는 거야. 자, 잠깐만 기다려.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얘들아 내가 공유자가 얘들아 이 공유자가 모두 다 6명이라면 그 6명이 모두 다 소송에 참여해야 돼요. 그 얘들아 내가 공유자가 6명이면 협의할 때도 6명이 전원이 참여해야 되는 거죠. 자, 이 공유라고 하는 소송은 이 특징은 모조리 어떤 걸 결정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법원에 분할 청구를 신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들아 우리 그 다음 것도 한번 봐볼게. 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자,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때의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그 다음에 가격 대상이라고 해서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협의로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공유자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는 있기는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 공유물 분할 방법의 종류를 제시했고 그 종류들 중에서 협의로, 즉 여러분 이 공유 분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은 선택이 가능해요. 왜? 협의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1번으로 하자, 2번으로 해보자, 세 번째로 하자. 이건 협의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판에 의해서 공유물을 분할할 경우에는 현물 분할의 방법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법은 항상 원칙이 있고 예외 허용이 있어요. 이거는 원칙과 허용을 계속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구분해줘야 돼. 원칙은 여러분 첫 번째 방법만 적용한다는 거야. 자,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정의 그 자체를 분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분량으로 나눠야 될까? 지분으로 나눠야지. 자, 토지를 만약에 분할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원칙적으로 면적이 그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분할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원칙의 경우죠. 그러면 자, 만약에 여기 여러분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A랑 B랑 C가 얘들아 공동으로 얘들아 이제 땅을 샀는데 이 사람은 20%의 돈을 주고 30% 이 사람은 50%로 이렇게 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공유물 분할을 하자라고 하면 여기에 반은 C 그치? 20% 30% A, B가 갖는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나눠주면 쉽죠. 이렇게 나눠지면 잠깐 야기나 고3 오면 문제 듣기로 했어. 야기.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얘들아 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근데 토지 형상이나 위치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얘들아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그럴 때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현물 분할하는 것도 허용을 할 수 있대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여러분 3분의 1씩 여러분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B, C라고 하는 사람이 3분의 1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쪽 부분이 얘들아 진입로인데 여기가 거리야. 여기는 다른 건물들로 막혀 있어. 여기는 통과할 수가 없어. 이런 땅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땅을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얘들아 땅을 공유해서 집을 이렇게 지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3분의 1씩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3등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분의 1, 그게 맞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근데 이 집은 거리가 붙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거리가 붙어 있는 집들은 여러분 가격을 잘 받아요. 왜냐면 거리로 쉽게 들어갔다 왔다 문제거리가 안 생기니까. 근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거리를 딱 그 집을 사버리면 얘는 이렇게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집값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들아 여기 땅값이 얘들아 3억 원인데 각각 얘들아 3분의 1씩이라고 하면 1억 원, 1억 원, 1억 원을 가져야 되잖아. 그렇게 땅을 나눠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땅을 해버리면 얘는 집값이 1억이 되는 게 아니라 7천만 원 될 수도 있어. 거리가 안 붙었잖아. 들어가는 입구가 없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땅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차피 땅값이 얘들아 오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얘들아 분할을 해주고요. 여기 이렇게 진입로를 만들어주면 땅이 얘들아 3분의 1보다 더 가져가죠. 더 가져가지만 여러분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땐 3분의 1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경제적으로 보면 땅이 얘들아 더 가져가기는 하지만 경제적 가치로는 3분의 1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땅을 조금 줄여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분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서 땅을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허용이에요. 원래 원칙으로는 여러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눴을 때 얘들아 이게 가치가 그게 좀 달라질 것 같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 법원이 판단을 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3명 이상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할 경우에는 이 분할 청구장의 지분 한도 내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 관계로 남는 것도 하나의 허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땅이 얘들아 6명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선 여러분 4사람은 공유 분할을 하고 싶고 2사람은 공유 분할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 4사람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즉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6분의 1씩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3분의 2는 공유 분할을 해요. 그럼 이들의 분을 여러분 6분의 1씩이니까 여러분 3분의 1은 그냥 지분으로 남겨두는 거야. 이것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옆에 허용이야. 허용. 이것도 허용. 그러면 원칙은 똑같이 나누는 게 원칙이고 공유물 분할을 할 때는 모두 얘들아 누가 다 협의해서 공유물 분할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저히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이 합쳐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이 이렇게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4번째 문단 한번 가볼게. 자, 현물 분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물 분할의 예외 사항이 뭔지를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공유물의 성질이나 위치, 공유물의 분할 후 사용 가치 등에 비추어서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즉 현물 분할이 안 되는 게 예외적인 거네. 어떤 거냐면 그림. 예를 들어 뭔가 그림. 땅은 똑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림 어떻게 똑같이 나눠요? 그림 못 나누죠. 3분의 1씩 가질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잘라버리는 순간 그 일단 그림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이런 경우는 현물 분할이 좀 곤란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나 아니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 후 단독 소유를 하게 될 부분의 가치가 분할 전 소유 지분의 가치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가 있을 경우.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공유 분할을 했을 때 여러분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2분의 1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땅이 얘들아 만약에 땅이 4억짜리 땅이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땅의 가치는 여러분 4억짜리 땅이거든. 그런데 얘를 현물 분할을 해가지고 얘를 여러분 한번 보면 이게 얘들아 2분의 1씩이니까 당연히 이 땅값이 얼마가 돼야 돼? 2억 원이 돼야 되잖아. 근데 지분을 나눠버리면 이 땅값이 얘들아 1억 원으로 너무만 줄짓 아니라 1억 원이 돼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자 원래는 여러분은 2억 원 상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물 분할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너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현물 분할하는 게. 그러면 법원은 대금 분할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다면 염려가 된다면 그럼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해서 그 대금을 분할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게 가격이 너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경매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경매는 최소 금액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1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2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 경매로 넘겨서 여러분 이거를 1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은 2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이상의 금액들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경매로 돈으로 바꾸게끔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대금 분할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이제 그림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림도 얘들아 놔두기가 어려우니까 그림 자체를 경매로 넘겨서 거기서 얘들아 수익을 얻는 돈을 가지고서 그 돈을 여러분 똑같이 나눠 갖는다. 지분만큼. 이게 대금 분할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금 분할은 여러분 옆에 날개 부분 한번 보세요. 날개 보면 자 1번 2번 현물 분할이 얘들아 뭐 하기 때문에 대금 분할을 해야 되는 경우야. 어려워서 그치 어려워 동그란 표시해주면 돼.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갈게요. 5문단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가격 배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특별한 사정이라고 했으니까 원칙이 아니죠. 허용이죠. 자 가격 배상은 법원이 공유물 전체를 특정인이 소유하도록 허용을 해버리고 소유하게 된 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여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은 20%의 지분을 갖고 얘는 30%의 지분을 갖고 C라고 하는 사람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 A, B는 현물 분할하고는 싶은데 근데 이제 이 땅을 갖고 싶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럼 이 C는 어떻게든 이 땅을 더 넓히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C가 이 땅을 전체를 다 사는 거예요. 이걸 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얼마를 주면 돼요? 만약에 이게 10억짜리 여러분 땅이라고 한다면 2억을 주면 되고 3억을 주면 되고 그러면서 나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모든 땅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격 배상이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격 배상에 정의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 법원은 세 가지 방법 중에 분할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을 지금 보시면 공유물 분할 방법을 정하는 주체는 누구여야 돼요? 법원이죠. 왜냐면 여러분 법원은 분할을 명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행위의 주체거든. 그러면 법원이 얘들아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분할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건 분할 청구자들이 대금 분할해주세요 아니면 가격 배상해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그러니까 소송은 여러분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다 이 사람들이 수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유관계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서 내린 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은 공유관계의 원만한 해소를 도모한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법원의 재량적인 이 판단은 이 사람들의 해소,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옆에 아래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협의를 하는 경우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왜? 어차피 협의로 결정할 거니까.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판으로 가면 여러분 현물 분할이 뭐가 돼야 돼? 원칙. 그리고 대금 분할은 여러분 뭐가 돼야 돼? 이건 허용. 그 다음에 가격 배상도 허용의 개념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재판에서 여러분 이 원칙인 현물 분할은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여기서의 원칙도 다시 또 세 가지의 방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걸 현물 분할하는 원칙이 뭐였어 얘들아? 똑같이 나누기. 여러분 지분대로 나누기. 나누는 게 원칙. 근데 여러분 허용해주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첫 번째 허용이 뭐였냐면 지분대로 나눴을 땐 누가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얘들아 경제적 가치에 맞춰서 지분대로 나누기. 그래서 얘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서 지분 분할을 하는 거.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지분으로 나누는 거. 자, 두 번째 허용의 경우는 여러분 어떤 허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거는 원하는 사람들은 분할을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분을 유지하고 이렇게도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얘는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대로 분할을 하고요. 자, 여러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기 갑자기 단어 생각 안 나냐? 유지. 얘들아 지분을 유지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금 분할 같은 경우는 여러분 허용인데 이 허용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현금 분할의 예외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얘는 현물 분할의 예외일 때 적용을 할 건데 그 적용되는 방법이 여러분 지금 두 가지가 있었지? 자, 두 가지가 뭐냐면 현물 분할이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가치가 너무 현저하게 줄어들 것 같을 때 그때 얘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대금 분할을 한다고? 경매로 넘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경우는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할 거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소유를 하고요. 그 소유에서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한테 지분대로 보상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지분대로 보상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두 번째 문단에 빈칸 안 넣은 거 있지 얘들아?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에 빈칸 한번 넣어볼게. 자,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 요청 시 법률 규정과 특약이 있으면 절대 얘들아 분할이 될 수 없어요. 불가. 그런데 법률 규정이나 특약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분할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해석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는 기술 지문하고 과학 지문이 섞여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나지문에는 이제 촉각의 수용체와 관련된 여러분 이제 생명 부분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근데 여러분 작년 고2 모의고사에도 후각의 수용체로 해서 후각이 어떻게 감각을 인식하고 있는지 이것도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 수용체에 대한 문제가 좀 다양하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햅틱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 터치 스크린 여러분 선생님이 외부 지문 몇 개 줬었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촉각을 통해서 가상환경의 물체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이 기계 장치를 햅틱 장치라고 한다. 그러면 햅틱 장치에 정이 들어가고요. 자, 이 장치는 주로 사용자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손이 없으면 가상물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용자 손이 물체의 얘들아 정보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사람 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이때 여러분 정보를 전달하는 게 바로 햅틱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사용자가 햅틱 장치를 통해서 가상물체를 만지면 그러면 가상환경 시스템은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포스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전달을 해주고, 그 사용자는 포스 피드백에 의해서 물체를 만지고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거 해본 적 있어요, 얘들아? 진강 여러분 그 현실을 나타내주는 게임기인데 고글같이 생긴 거 쓰고, 여러분 여기 손가락에 얘들아 뭐라고 했지? 약간 그 심장박동 될 때 붙이는 그런 찌개 같은 걸 이렇게 붙여, 이렇게 하면 무슨 뭘 껴, 이렇게 여기를 끼기도 하고 여기 끼기도 하는데 그걸 끼면 뭘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진짜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볼 때 얘들아 그게 게임 할 때 얘들아 이게 진짜 현실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얘들아 공포 게임 해보세요. 졸라 무서워요. 무슨 귀신 그냥 바로 눈앞에 있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그러면 진짜 만지는 건 아닌데 어떤 신호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햅틱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 사용자가 가상물체를 만지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과정인 거야. 정말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을 딱 만지면 포스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그 사용자는 그걸 통해서 인식한다 라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과정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이 진동 촉감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포스 피드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스 피드백은 여러분 물리적 신호를 얘기하는데 이 물리적 신호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 봐. 근데 진동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전달한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진동 촉감은 여러분 이 포스 피드백의 종류 중에 하나인 거야. 자, 이거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앞전 소자를 활용한 앞전 구동 장치를 통해서 진동 촉감을 만드는 방법이 널리 활용이 돼요. 여러분 혹시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그냥 핸드폰 카메라 이런 거 말고 진짜 카메라 얘들아 이렇게 셔터 누를 때 셔터를 여러분 혹시 이렇게 그냥 한번 탁 이렇게 누르지 말고 이렇게 약간만 누른 상태로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거든. 그러면 그 셔터가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떨려. 초점을 맞추는 중이거든. 그러면 그 셔터가 이렇게 막 떨리는데 진짜 얘들아 얘가 떨린다기보단 거기에 앞전 소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셔터를 누르면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얘가 초점을 맞추는 중이거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앞전 소자는 여러분 어떤 떨림을 이용하게끔 하는 데 사용되는 애들인데, 그 앞전 소자의 내부에는 한쪽에는 양전기를 설치하고 반대쪽에는 음전기를 띄고 있는 쌍극자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 한쪽은 양전기, 음전기, 쌍극자들이 존재하게끔 안에 내부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앞전 소자의 얘들아 내부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양전기를 띠고 있는 여러분 쌍극자들이, 이쪽은 여러분 음전기를 띠고 있는 쌍극자들이 잔뜩 있다고 한다면, 이때 앞전 소자의 양전기를 띠고 있는 쪽에다가는 여러분 음극을 설치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음전기를 띠는 쪽에는 여러분 양전기를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전압을 가하면 그러면 쌍극자들이 아니라 음극과 양극으로 다시 끌려가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있다고 해도 여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있을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이 얘들아 반대되는 여러분 그 전압을 띠고 있는 음극, 양극 쪽으로 끌려가서, 그래서 각각 이 앞전 소자가 늘어나는 현상, 인장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앞전 소자가 있으면 이 안이 쌍극자로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음극을 연결하고 양극을 연결하면 여러분 얘네들이 서로 반대되는 여러분 이 쌍극자들을 끌어당김으로써 얘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얘가 늘어나게끔 만들고 있는 게 얘들아 바로 인력을 활용해서 인장현상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장현상은 인력을 활용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와 반대로 연결하면, 여러분 이와 반대로 연결한다는 건 여러분 대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쪽에는 여러분 얘가
양전기를 띄고 있는 쪽에는 양극을 연결하고 음전기를 많이 띄는 쪽에 음극을 연결을 하면 서로 반대되는 여러분 이 극이 똑같은 극이잖아요. 똑같은 극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밀어내려고 하는 성질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얘가 밀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앞전 소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수축 현상이 일어나는 건 그럼 여러분 이 전기들을 뭘 활용하는 거냐면 청력을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때 앞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이 빠르게 연달아서 반복이 되면 진동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진동이 일어나는 여러분 방법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상물체를 딱 만졌을 때 진동을 느끼는 이유는 그러면 여러분 이 앞전 소자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늘어났다 줄어났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아래 건 조금 이따 보고 옆에 날개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이 인장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여러분 선생님이 수축 현상이 일어나는 거 말고 인장 현상만 쓸게요. 인장 현상이 일어나는 여러분 원리가 지금 들어갔는데 원리라고 해도 되고 과정이라고 해도 되죠. 자, 쌍극자들의 여러분 뭘 활용한다고? 인력을 활용해서 앞전 소자가 늘어나게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수축 현상은 여러분 이 청력을 이용해서 앞전 소자가 줄어들게 만드는 원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가 앞전 소자에 대한 원리는 작년 고3 모의고사에도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전 소자는 정말 기술 지문에서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소재거든. 그래서 원리를 좀 잘 기억해. 그래서 작년 고3 모의고사에서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표를 제시해서 표에 뭐가 들어가는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표시해서 기억은 니은과 달리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거든.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양전기에 얘들아 무엇을 연결하면 수축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선생님 순서 바꿨어 얘들아. 수축은 똑같은 것끼리. 그 다음에 이 음전기가 띄고 있는 곳은 음극을 연결할 거고 그래서 얘가 청력 현상을 이용해서 줄어들게 만드는 원리고요. 자, 여러분 양전기는 여러분 이제 인장이 일어나게 하려면 양전기에 뭘 연결해야 돼? 음극을 연결해서 마이너스극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를 연결해서 양극을 연결해서 얘는 여러분 인력이 일어나게 만들어내는 원리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표에서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원리를 기억을 해주면 돼. 선생님이 이렇게 표를 바꿨지만 또 선생님들께서는 여러분 X축, Y축 위에 아래 가로 세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럼 다시 이 부분 볼게요. 밑에 네 번째 줄 앞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 정도는 가해지는 전압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전압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이 인장과 수축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압의 크기랑 인장 수축의 정도는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따라서 전압의 조절만으로도 앞전 소자의 진동수랑 진폭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떨림이 엄청 많아 그럼 이건 전압이 세다라는 뜻일 거고 떨림이 아주 미세하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전압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특히 인간이 쉽게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200에서 300Hz의 진동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방법은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왜 갑자기 200이랑 300Hz가 나오고 있냐면 인간이 얘들아 이 물체를 만져서 어떤 느낌을 받아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람이 잘 느끼는 여러분 정보 아니면 인식을 주어야 되는 거니까 포스 피드백은 여러분 인간이 잘 느끼는 이 진동수를 이용해서 여러분 어떤 대상의 물체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아래 그림은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세 번째 문단과 관련된 그림이에요. 보기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림 먼저 볼 거야. 자, 여러분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걸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 그럼 여러분 핸드폰이 있으면 여기에 핸드폰에 저 B가 뭐냐면요. 핸드폰 이 진동, 내가 만지는 이 진동이 일어나는 이 진동 표면에 진동 진폭이에요. 물론 얘는 핸드폰이 이 자락까지 얘들아 이렇게 막 진동하지는 않지만 이거 약간 과장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했어 얘들아. 진동 표면에 진동 진폭에 해당한다.
진동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폭까지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B야 얘들아. 근데 이 B는 여러분 진폭은 아까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 전압. 전압이 커지면 얘들아 이 진폭도 커질 거고 전압이 얘들아 약하면 얘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진동 표면하고 여러분 C는 손가락 사이에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내가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의 손가락을 이렇게 가져갔을 때 여기에 공간의 거리예요. 거리. 그러면 여러분 이 C라고 하는 건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얘들아 예전 우리 그 핸드폰들 이런 처음 터치 나왔을 때 선생님이 대학생 때인가 그때 처음 터치 나왔거든 얘들아. 졸라 꾹 눌러야 돼. 막 이렇게 눌러야 돼. 그냥 이렇게 진짜 터치 이렇게 그냥 버튼 누르는 거랑 똑같아. 그렇게 눌러야 했는데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은 여러분 이렇게만 만져도 얘들아 너무 잘 인식되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거든. 근데 지금은 여러분 갖다만 대도 이게 인식을 하고 얘들아 세게 누르지 않아도 여러분 어디에서든 잘 인식을 하잖아요. 이게 잘못 누른 건지 아닌 건지도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리가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꾹 눌러야 됐어야 했는데 살짝만 갖다 대도 거리가 조금 있어도 이제는 인식을 다 한단 말이야.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사람이 얘들아 햅틱 장치에 얘들아 진동 표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거리가 있으면 이 거리에서 사람이 이제 이 진동표면을 누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눌렀을 때 여러분 이 누르기 바로 직전에 여기에 뭐가 형성이 되냐면 공기층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공기층을 우리는 A라고 부를 거예요. 자, 진동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거리가 있고 그 거리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공기층에 따라서 내가 진동 진폭에 따라서 여러분 손가락이 인식하는 게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제 이걸 본문에 적용해 볼게.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한편 햅틱 장치로 물체 표면의 거칠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을 전달을 하면 아까는 얘들아 포스 피드백을 통해서 얘들아 뭘 전달한 거야? 진동을 전달을 했다면 이번에는 거칠기를 전달할 거예요. 자, 그럼 이 거칠기를 만약에 정보를 전달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만지는 가상물체의 존재를 좀 파악하기가 쉽죠. 그럼 이게 부드러운 애를 만지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거친 느낌인지 울퉁불퉁한 건지 매끄러운지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 거칠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은 스퀴즈 필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포스 피드백에 대한 내용이 지금 몇 가지가 나온 거야? 그러면 두 가지 나온 거야. 이 문단은 포스 피드백의 진동에 대한 내용이고 이런 포스 피드백의 지금 거칠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초음파 진동수로 진동하는 물체의 표면에 즉 진동 표면에 이러면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면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공기압이 이 주변의 공기압보다 높아져서 접촉면 사이에 압축된 얇은 공기층이 형성이 된대요. 그 잘 보세요. 진동 표면하고 손가락 사이에 얘들아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에 얘들아 공기압으로 인해서 공기층이 형성된대. 근데 이거 어디서 아까 본 거 같지 않아 얘들아? 아까 그림에 있던 뭐야? A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요게 A야. A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면 이 공기층이 형성이 되는데 그 공기층이 형성되면 진동 표면의 마찰 계수가 감소하게 되고 마찰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진동 표면,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나올 거야 얘들아. 자,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이 아까 몇 번 뭐라고 얘들아? A라고 했잖아. 그걸 스퀴즈 필름이라고 한대요. 그럼 스퀴즈 필름은 여러분 이 진동 표면과 사람 손가락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공기층이야. 공기압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위에 여기 빈칸 먼저 해보자. 그러면 이 A는 여러분 이름이 뭔 거예요? 스퀴즈 필름인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러면 좀 더 위에 가서 한번 더 정리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초음파 진동수로 여기서부터 이런 마찰력이 작아진다까지는 어떤 정의를 설명한 거냐면 스퀴즈 필름의 정의를 아니면 방법을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분은 스퀴즈 필름의 얘들아 원리라고 보셔도 되고 정의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그 원리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손가락과 진동 표면의 얘들아 그 부분에 공기압의 이 변화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동 표면 부근의 여러분 공기압하고 그 다음에 주변 공기압의 차이는 여러분 진동 표면과 손가락이 만나는 그 공기압이 훨씬 세다라는 거야. 자, 그렇겠지.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표면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는 그 지점은 당연히 압력이 다른 데보다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주변에 공기압하고 여기 눌렀을 때의 압력은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 압력이 훨씬 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공기층을 스키즈 필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을 스키즈 필름이라고 하고, 스키즈 필름에 작용하는 공기 유체임, 공기가 여기 이렇게 내가 공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공기가 형성이 이제 안 되겠지?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겠지? 그 유체의 힘을 스키즈 힘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스키즈 힘에 정의가 들어가고, 자, 이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h라고 할 거래. 근데 그러면 이거 아까 그림에 있지 않았어? 이거 뭐라고 했어 얘들아? 이건 c야. 그렇지. 그러면 h가 c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 스케치 필름은, 여러분 스케치 필름은 아까 그림에서 누구라고? A는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이 얘들아 1 이상이고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H보다 클 때 형성이 될 거래요. 그럼 여러분 스케치 필름은 여러분 아무 때나 형성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만족하면 스케치 필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어떤 경우냐면 이러면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이 이 정도는 돼야 된대. 진동이 있어야 된대.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어디서 본 거 같잖아.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 B. 그래서 여러분 얘는 B야 B. B의 얘들아 그 진동이 이 정도는 돼야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뭐냐면요. 여러분 민증 만드셨어요? 만든 사람 손가락이 뭐해 얘들아? 열 손가락에 다 도장 찍지? 그럼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 이게 내가 손가락 이렇게 압력을 가한 부분이거든? 여기에 반지름 길이, 이 길이가 H보다 어떨 때 얘들아? 클 때 형성이 된대. 그럼 이 말은 뭐야? 내가 여기를 살짝만 만지면 반지름이 작겠지? 잘 티가 안 나는데 얘들아, 선생님 손가락으로 지면 이렇게 여기 살짝 만지면 별로 티 안 나지? 그러면 요때 반지름 요거밖에 안 되거든? 내가 이거를 여러분 꾹 누르면 반지름 커지지? 그러면 여러분 저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H보다 여러분 큰다라는 건 꾹 눌렀다는 거야? 조금만 눌렀다는 거야? 꾹 압력을 가했다는 뜻이야. 그때 여러분 스키즈 필름이, 즉 그래서 스키즈 힘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스키즈 필름이 형성되는 여러분 방법인 거죠. 스키즈 힘이 얘들아 형성되는 방법이라고 해도 되고 조건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자, 선생님 그러면 위로 올릴게요. 자, 또한 진동 진폭이나 이러면 진동 진폭이니까 아까 그림에서 누구야 얘들아? B. 그리고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을 여러분 H로 나눈 값이 클수록 이 스키즈 힘이 커진대요. 그럼 여러분 스키즈 힘이 커진다라고 하는 건 옆에 선생님이 옆에다 정리해놨어. 이거에다가 공식을 한번 넣어보자. 여러분 이 H가 뭘 나눌 거냐면 진동 진폭을 나눌 거래. 근데 진동 진폭이 아까 누구였어 얘들아? B였단 말이야. 그래서 H가 B로 나눈 값하고, 그 다음 또는 H 얘들아 그 아까 여러분 거리, 그 거리가 여러분 누굴 나눈다고요 여러분?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 이거를 여러분 나눴을 때 그 값이 스키즈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이 여러분 크면 스키즈 힘도 커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비례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스키즈 힘이 커지려면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스키즈 힘이 커지려면 여러분 H는 여러분 뭐 할수록 스키즈 힘이 커질까요? 작을수록. 그치? 그 다음에 B나 여러분 반지름의 길이가 크면 클수록, 즉 여러분 꾹 누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하셨으면 다시 본문 갈게요. 자, 이렇게 스키즈 힘이 클수록 마찰 계수는 작아진대. 그러면 여러분 봐봐, 내가 표면을 이렇게 살짝만 만지면 그 거칠기를 느끼는데 꾹 누르면 여러분 얘가 어떤 느낌인지 잘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스키즈 힘이 커질수록 여러분 마찰 계수는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마찰 계수가 큰 물질을 만지면 거친 느낌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반대로 그러면 마찰 계수가 크면 거친 느낌 만든다고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스키즈 힘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 스키즈 힘이 작을수록 거친 느낌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스키즈 힘이 작을수록 거친 촉감을 느끼는 거고, 여러분 이 마찰 계수가 작은 이런 물체를 만질 때는 부드러운 촉감을 만든다는 건,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스키즈 힘이 세다. 강할 때는 부드러운 촉감을 만든다. 그리고 마찰 계수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왜냐면 여러분 계속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얘들아 이 거리나 압력을 가하는 여러분 접촉면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울퉁불퉁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사용자가 가상물체를 여러분 만질 때에는 가상환경 시스템이 햅틱 장치의 초음파 진동을 제어를 하면 사용자는 물체 표면의 거칠기를 알 수 있어서 가상 물체의 종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는 여러분 환경 시스템의 초음파 진동을 제어할 거래. 근데 여러분 초음파 진동을 제어한다라는 건 여러분 진동을 세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세게 한다는 건 여러분 뭘 높인다는 뜻이에요? 진동을 세게 한다는 건 전압, 우리 앞에서 나왔잖아. 그치? 전압을 세게 하면 여러분 진동을 세게 만들 거고, 전압을 약하게 하면 진동을 약하게 할 거기 때문에 물체의 거칠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문단의 진동하고 세 번째의 거칠기는 별개의 포스 피드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해놨으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세요. 그 선에 빈칸 다 넣니? 안 넣은 거 있니? 다 넣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햅틱 장치 이제 나지문을 한번 이제 수용체로 한번 가볼게요. 자, 햅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촉감, 만지는 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로, 그러면 이거는 단어의 얘들아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거지. 인간의 촉각과 관련된 일련의 지각 과정과 가상 환경에서 가상의 촉감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를 햅틱스라고 부른대요. 햅틱은 여러분 만진다라는 뜻이고, 그거를 연구하는 거는 햅틱스라고 부를 거래. 그러면 이거는 햅틱스의 정의라고 봐도 되겠다. 자, 햅틱스에서 여러분 이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현실과 가상 가까운 그 가상의 촉감을 만들 수 있는 햅틱 장치를 만들어내기에 아주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인간의 촉각 인지 과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인간의 촉각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그러면 여러분 물체에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즉 인간의 촉각 인지 과정을 통해서 뭘 만들고 있다? 햅틱 장치를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여러분 햅틱 장치는 그건 다 인간의 얘들아 이 인지 과정을 파악해서 여러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문단 한번 봐보세요. 외부의 특정 자극이 피부에 닿으면, 그러면 피부에 있는 수용체가 활성화가 되어서 전기적 신호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꾹 손가락으로 눌러버리면 이때 여기에 있는 피부의 수용체들이 여러분 전기적 신호를 만들고, 그 신호가 촉각을 담당하는 뇌의 체감각 피질로 전달이 돼서, 그럼 이 신호가 얘들아 신경계를 따서 여러분 뇌에게 전달이 되면, 그러면 인간은 외부 자극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촉각의 인지 과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옆에 날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외부 자극이 피부에 닿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피부에 누가 활성화된다고? 수용체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이 수용체가 얘들아 활성화가 되면 여러분 무슨 신호가 만들어져? 전기 신호가 만들어져. 그게 신호가 얘들아 몸의 이 뇌로까지 가서 뇌의 체감각 피질로 신호가, 이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내게 지금 자극이 왔구나. 외부 자극을 여러분 자각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이게 촉각 인지 과정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세 번째 줄 한번 봐보자. 이때 수용체에서 발생하는 이 전기적 신호는 자극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커져요. 그리고 체감각 피질에서 넓은 영역에 차지하는 신체 피부일수록 자극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자, 전기적 신호의 얘들아 세기하고 그 다음에 자극의 상관관계는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 체감과 피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뇌에서 이 체감과 피질이 가장 얘들아 넓게 차지하고 있는 신체 부위들,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기는 손가락만 나왔지만 손가락, 입술 되게 연약한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얘들아 이렇게 피부에 얘들아 체감과 피질에서 많이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극에 민감하게 받아들인대. 그러면 여러분 이 체감과 피질의 그 크기하고 넓은 영역하고 자극은 여러분 무슨 관계를 갖고 있냐면 얘도 상관관계, 비례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손은 체감과 피질의 영역에 다른 신체 부위보다 넓기 때문에 손에 가해지는 자극을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체감과 피질에 넓을수록 민감하고 여러분 얘네들이 좀 여러분 좁을수록 둔감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도 가볼게요. 자, 기계 수용체는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는 여러분 수용체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에서 여러분 그 피부에 얘들아 여러 개의 수용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계 수용체가 있으면 기계 수용체는 우리의 얘들아 어떤 자극에 반응을 하죠. 내가 얘들아 어디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찔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내가 뭔가 만졌거나 이러면 이 기계 수용체가 얘들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계 수용체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피부여겠지? 그럼 자, 여러분 이 피부야. 그러면 자, 이 피부에 일정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가할 때 이걸 나타내는 수용체의 반응이 감각 수능 속도에 따라서 빠른 수능 수용체랑 느린 수능 수용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 기계 수용체의 얘들아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선생님 맨 저 위에 있는 건 맨 마지막에 정리할 거야. 피부는 뭐에 민감한지는 여러분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자, 그리고 빠른 수능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거나 사라질 때에만 전기적 신호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처음과 끝을 인식한다는 거죠. 내가 얘들아 얘를 꾹 누르고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 압력이 왔을 때만 인식하고 눌러진 상태는 얘가 인식을 못 한다는 거야. 내가 이러다가 떼면 인식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자극의 세기가 변하지 않으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자극이 가해지거나 사라질 때는 세기가 뭐 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 경우는 자극의 세기가 변하기 때문에 얘가 인식을 하는 거고 그 세기가 일정한 자극일 때는 여러분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일정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게 가해진다는 게 세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 이와 달리 그럼 이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비교를 해줘야겠지? 자, 누굴 비교하냐면 느린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눌렀을 때는 여러분 빠른 수용체가 작용을 한다면 눌러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면 이거는 느린 수용체가 자극을 받고 내가 이걸 떼면 다시 빠른 수용체가 자극을 받는 거야. 자, 또한 기계 수용체는 감각 수용장의 넓이에 따라서 그 지름이 2에서 8mm인 이러면 타입 1 수용체가 있고 다시 또 지름이 얘가 10에서 1000mm인 타입 2 수용체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계 수용체는 여러분 어떻게 나누는지 기준에 따라서 종류를 지금 4개로 나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준 1이 여러분 수능 속도랑 그 다음에 여러분 기준 2번은 이게 얘들아 지금 수용장의 넓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속도에 따라서는 다시 빠른과 느린으로 구분을 하고 수용장의 넓이에서는 타입 1과 타입 2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타입 1, 타입 2 얘를 여러분 기계 수용체의 종류를 다시 또 구분하고 있는데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용장의 넓이 여기다 다시 써주면 돼.
수용장의 넓이. 그러면 수용장의 넓이라고 하는 말은 피부에서 뭘 하는 거냐면 자극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 영역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피부에서 여러분 자극을 받아들이는 영역에 따라서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눴다. 자, 그럼 갈게. 감각 수용장이란 여러분 이제 정의를 또 해두고 있죠. 자, 감각 수용장이란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한대요. 수용체가 이 정도면 내가 자극을 받아들이고 자극을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수용체는 여러분 모든 자극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닌 거야. 그치? 그러면 수용체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하나의 수용체가 담당하는 영역은 넓어져요. 왜냐면 수용체가 크니까 자극을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각의 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타입 1 수용체가 이런 선생님 위로 올릴게. 타입 1 수용체가 여러분 이 많을수록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기계 수용체와는 달리 타입 1 수용체는 손가락 끝에만 대부분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이 아까 어떻다?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손목에서 여러분 팔 위로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여러분 타입 1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타입 2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타입 2는 여러분 감각 수용장이 큰 거야, 작은 거야? 타입 2는 감각 수용장이 큰 거야. 얘네들은 감각 수용장이 크니까 여러분 이게 약한 자극에도 얘들아 민감하게 미안해. 여러분 넓어져서 얘들아 이걸 지각을 얘들아 하는 거는 많아져도 정확도는 떨어지고, 얘는 여러분 아주 조그마한 것도 민감하게 정확도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게 타입 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피부 전체에서 타입 1 수용체는 타입 2 수용체보다 그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잡아. 여기 타입 2가 더 많아진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점점 올라올수록 더 많아진다고 했지만, 피부 전체는 여러분 타입 1이 여러분 훨씬 더 많다는 거야. 타입 2보다. 왜냐면 여러분 타입 1, 우리 어떤 피부에서든 내가 민감하게 해도 그 중에서 제일 민감한 게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타입 1은 여러분 되게 좁은 대신 여러분 정확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높을 거야. 민감도도 훨씬 더 높아요. 근데 타입 2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영역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정확도는 조금 낮겠죠. 정확도는 좀 넓고, 대신 수용체가 담당하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 이걸 자극을 빨리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잠깐 스쳐도 얘들아 반응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정확하는 건 떨어져도 얘들아 반응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정확도는 떨어져도 여러분 얘는 담당하는 영역이 매우 넓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문단, 네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한편 우리가 손으로 물체를 만질 때 피부는 물리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물체와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해. 그럼 이때 모든 기계 수용체라고 했으니까 누구누구야 얘들아? 빠른도 작용하고 느린도 작용하고 타입 1도 작용하고 타입 2도 작용을 해요. 근데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잡아. 어떤 자극이 오면 타입 1만 반응하는 게 아니야. 타입 2도 반응을 해. 여러분 느린 것만 반응하는 게 아니야. 타입 2다 빠른 애도 반응을 해. 단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여러분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역할에 따라서 조금 더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예시. 자, 이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손으로 물체를 서서히 문지르는 경우는 물체의 형태에 따라서 거칠기가 달라지고, 이는 손에 미세한 압력 변화를 일으켜서 이 기계 수용체의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는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가 높은 민감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극의 종류의 예시가 뭐가 있냐면 이 자극은 요거의 예시를 들었네. 그러면 여러분 자극의 종류가 서서히 문질러서 거칠기가 천천히 달라질 때,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예시인 경우인데 이때는 누가 적용된다? 얘가 적용된다는 거야. 그러면 왜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분명 처음 여러분 서서히 이렇게 얘들아 문질렀을 때 처음 딱 갖다 댔을 때는 여러분 누가 작용할 거야? 빠르니 작용을 할 거야. 근데 내가 서서히 문지르고 있다면 천천히 지속적으로 그 자극이 유지가 되죠. 자극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느린 수능이 제일 민감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느린 수능이 높아지는 이유는 계속해서 자극이 이러면 가해지니까 이거에. 그리고 타입 1하고 타입 2 중에 얘들아 왜 타입 1이 가장 높은 민감도를 갖냐면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있잖아요. 아까 얘들아 손가락에 뭐가 있다고? 타입 1이 제일 많다고 했거든. 그래서 얘는 여러분 지금 손가락으로 여러분 지금 자극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타입 1이 적용된다고 생각해 주면 돼. 자, 다시 얘들아 또 기계 수용체가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영역도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는 1Hz 이하의 저주파 영역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아주 느리고 천천히 되고 얘다 타입 1이니까 민감하잖아. 그러니까 얘다 진동이 저주파 아주 작아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반면에 빠른 수능 타입 1 수용체와 빠른 수능 타입 2 수용체는 각각 3, 40 혹은 200에서 300Hz의 얘들아 자극에 민감하게 받아들인대요. 그러면 각각 얘들아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게 물론 여러분 이때 이 자극일 때 여러분 느린 애하고 얘들아 타입 1 반응 안 할까? 반응해. 하지만 여러분 얘가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주파수에 따라서도 얘네들이 수용체가 다르게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빠른 수능 타입 2 수용체는 기계 수용체 중에서도 역치가 가장 낮아서 여러분 저는 역치의 뜻을 써놨거든요. 역치는 최소한의 자극을 나타내주는 수치인데 최소한의 자극 세기가 매우 낮아서 해당 영역 주파수의 미세한 자극 변화를 아주 감지하기가 쉬워요. 자 근데 여러분 분명 아까 얘들아 타입 1이 제일 민감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타입 2 지금 수능 타입 2가 얘들아 제일 변화를 미세하게 잘 감지하고 있대. 그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얘가 왜 이런 역할을 하는지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어디랑 연결해야 되냐면 우리 아까 가지문이랑 연결해야 돼요. 가지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잖아. 타입 수능 2 수용체는 여러분 200에서 300Hz의 영역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했거든. 가지문에 이거랑 똑같은 부분이 하나 더 나왔지. 이렇게 비슷한 구절이 200에서 300Hz. 인간이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진동이 200에서 30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0하고 300Hz를 얘들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기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빠른 수능 타입 2가 그게 얘들아 영역의 미세한 걸 잘 파악하는 거야. 왜? 인간에게 얘들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빠른 타입 수용체가 반응하는 주파수의 영역은 이 주파수의 영역이 인간이 쉽게 인식하는 주파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지문하고 나지문이랑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혜택까지 내용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어떤 여러분 얘도 예시로 문제 좀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예시로 여러분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얘들아 우리 서서히 문지르는 건 여러분 뭐 한다고 했냐면 느린 수능 타입 1을 한다고 했지만 자극이 얘들아 세게 한번 착 오는 거는 타입 빠른 수능이 얘들아 올 수 있겠지. 그치? 그 예시들을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선생님 혹시 빈칸 안 넣은 거 있을까? 다 넣어. 3문단에 수용체의 지름이 크다는 건 여러분 타입 1이에요? 타입 2예요? 타입 2. 타입 2.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나 또 안 넣었어? 맞아 뺀님 맞아 뺀님 거 안 넣었다 얘들아. 맞아 그거 안 넣었다. 여러분 봐봐. 우선은 여러분 여기서 아까 3문단 보면
빈칸 안 났잖아 얘들아. 여러분 여기서 기계 수용체는 여러분 물리적 자극에 반응한다고 했는데 이 피부는 어디에서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냐면 여기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좁을수록 여러분 피부는 여러분 좁을수록 여러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얘는 여러분 좁을수록 피부는 좁을수록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좁을수록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크기가 얘들아 아까 수용체, 얘들아 타입 1 수용체라고 생각해줘도 되겠지? 그래서 피부는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월요일반은 다 얘들아 진도를 다 나갔어.